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 개인 파산관제인 세미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는 여명의 개인 파산관제인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 내지 둘째 주 월요일 날 저희 사무실에 모여서 매달 한 차례씩 개인 파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모임이 2014년 9월 20일이었고 최근이 2019년 12월 9일 날 했으니까 5년 한 3개월 정도 지났죠. 63개월 이상. 그래서 그 중에 한 서너 달 빼고는 까지 한번 지속됐습니다. 모임에서 제가 발표한 게 이제 부동산 실거래 위반시 과태료 제재. 관제인이 부동산을 매각을 할 때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니까 매도인이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면 1%의 과태료 맞습니다. 다만 이 과태료는 관제인 개인한테 부과되는 게 아니라 파산재단에 부과되는 거죠. 파산 관련 채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서 면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때 이게 귀찮기도 하고 1% 나옵니다. 8천만 원, 1%는 80만 원. 그 이후에 관제인이 부동산 매도했을 때 직원을 단단히 교육시켜서 반드시 초기에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이제 기반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해약한 부분과 보험회사의 신용대출이 상계 허용 여부. 약관대출은 대출이 아니라 보험 사고를 전제로 채무자, 이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선급금입니다. 상계라고 안 하고 일종의 금액을 공제하고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보험금 지급하면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신용대출에 기해서 상계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한번 소송을 했는데 중앙법원, 그 당시 중앙법원 소액재판부에서 대립은 417조. 조문을 보면 상계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고 저는 예외로 상계 안 하는 건데 워낙 소액 사건이라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판결문은 이제 상계가 가능하다.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분양권 같은 게 해지하느니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엔 좀 이제 논의가 보였죠 이게. 그 다음에 2014년 10월 13일 제가 관제 조사 업무 신속 적정한 수행 방안. 관제 조사 업무라는 거는 사실 방법이 없죠.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수밖에 찾아낼 것인가. 정답이 없죠. 이거는 교과서에도 없고 그야말로 무궁무진하죠. 운도 작용을 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의 제보도 중요하고 현장 방문 그 다음에 각종 구글링 모든 가용한 정보를 총동원해서 그 다음에 적정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그냥 너무 파다가 다 면책 불허가 시킬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정한 선에서 덮을 건 파산 면책이 어떤 갱생을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지금 2020년 2월부터는 제출 서류가 또 바뀌죠. 이때 2014년이면 이제 신제도가 2011년에 시행됐습니다. 약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법원에서도 양식도 좀 그 당시부터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신규 관제인이나 조사가 좀 미흡한 사람들을 어떻게 좀 맞출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많이 논의가 돼서 제가 이제 조사 업무의 신속 적정한 수행 발표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11월 10일에는 박문길 안병결 변호사님이 분양계약과 미행 쌍무계약. 이게 이제 분양계약은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분양계약을 맺고 채무자가 돈을 납부하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 망해서 부도가 나서 납입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이때 이제 분양대금 이미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막 들어가고 중도금 이제 대출이 돼 있죠.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이랬을 때 이거를 이제 쌍방 미행 쌍무계약이죠. 쌍방. 그러니까 쌍방은 분자도 아직 등기를 넘겨주기 전이고 물건을 인도하기 전이고 피분양자, 수분양자, 채무자도 잔대금을 다 안 내고 계속 이행 중에 이제 한 거죠.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쌍방 미행입니다. 쌍방 미행 쌍무계약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쟁점이 상대방이 권리남용 항변, 뭐 사전구상권, 사후구상권의 항변, 상계를 위한 임치, 대출이자 대납분에 대한 반환채권, 상계 허용.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실제 나중에 그 케이스를 한번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도하 변호사의 채권자의 추심 독촉을 입증을 해서 채무자의 진술서, 그다음에 신용불량 통보 시점, 부도 시점을 파악해서 추심 행위에 대해서 관제인이 승소한 것. 왜 사심이냐면 부인 청구에 승소하고 은행이 이의 제기를 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간 거. 사실상 사심이죠. 부인 청구 심리까지 포함해서 2014년 11월 10일 이 관제인 스터디가 참 도움이 되는 게 저도 요거를 지금 2018년에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그 당시에는 이제 신보는 제가 뭐 유튜브에도 한주금하고 신보 대립된 거를 올렸습니다만 채무자가 그 담보대출,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거를 신보가 빼가죠. 가압류를 해서. 그 다음에 바로 2달 후인가 파서 오죠. 그래서 저는 그 신보의 압류 및 추심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부인 청구를 해서 뭐 승소는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을 받아내서 화해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우리가 통상 금융기관, 은행이나 신보 상대로는 부인 청구는 안 합니다. 근데 사건을 분석하다 금융기관이라도 특히 신보 같은 경우는 실적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인센티브 때문에 열심히 할 수가 있죠. 열심히 하다 보면 정보를 차단하고 그 혼자 이제 추심을 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게 이제 뭐라기보다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지만 파산 시점이라든가 채무 불이행 시점, 파산 신청 시점을 비교했을 때 편파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소송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이게 꾸준히 도움이 되고 일반 신청 대리인들 그다음에 파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뭐 연구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제가 신청 대리인들한테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이거 제 자료 12월 8일 날에는 이만 대해서 8가지 정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부인 탓이 수익자의 악이 관제인이 입증하는 건 아닙니다. 수익자가 자기가 선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관제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제인은 악의가 추정된다는 사실을 잘 제시를 해야 됩니다. 힌트가 파산서류 발급 시점, 모든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초본 이런 걸 보시면 발급 일자가 나와요. 언제부터 파산을 준비했는가. 그 다음에 거래관계의 긴밀성, 채무자하고 수익자, 친인척인지, 부부인지, 형제인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면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은 뭐 실제 사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하여튼 두 번째는 채무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은 부인권 조각 사유로 파악을 해서 기각을 이사가 자신이 차량 대금 지급하고 회사 명의로 등록 후 운행한 차량에 반하는 무상양도가 아니므로 기각이다. 뭐 기각관계가 있었죠. 무상양도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제 부인권 행사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사안으로 단순 대물 변제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 청구 하해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한 보증금과 부동산 매각 대금을 친족에게 편파로 변제한 거는 당연히 이제 뭐 꽤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체결을 하였고 다섯 번째는 이제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지급명령 확정 후 압류 전부 명령으로 회수한 사안 룸살롱 술값 편파 변제 통장 요즘은 은닉도 나름대로 현금 수수가 아닌 형식적인 통장 거래로 구비한다고 합니다. 압류 및 전부 명령은 다소 악질 이분은 아마 다수의 관제인 사건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사안으로 이혼 재산 분할 배우자가 이혼 당시 폐업 사실을 잘 몰랐고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 시까지 다른 가압류 등이 없는 것을 봐 해이성이라든가 악의성을 좀 힘들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 사안은 채무자의 사행위는 배산 가액반환 청구를 수기한 건데 부동산 매도와 영업양도를 부인한 겁니다. 권리 보유 이익이 없다는 항변 선행 사행위 주성에서 일부 돈을 지급하고 합의 후 소취하였기 없다. 이제 사행위 소송이 여러 건 있는 경우가 있죠.
1번, 2번, 3번, 4번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사행위 취소소송의 중첩이라고 합니다. 이때 공제의 항변은 인정이 안 된다. 앞에서 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 부분만큼 감해달라. 이거는 인정이 안 되고, 파산채권 행사는 가능하고 영업권 가액의 산정 방법이 이 당시의 문제가 됩니다. 사행이 당시 산정한 금액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사행위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에 대해서 뭐 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잘 강구를 해야 됩니다. 피고 입장에서. 면책 효력 확인이소가 폭넓게 인정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도의 파산이 부정되죠. 면책에서 파산 면책에서 누락한 채권을 다시 면책을 받으려고 파산하는 경우가 간혹 구제가 안 되죠. 제도의 파산을 인정을 안 합니다. 제도의 파산이 부정되는 현 상황에서 그 당시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소송당하는 채무자 구제 수단이 뭐냐면 면책 효력 확인이소입니다. 나 면책을 받아. 근데 잘 몰라서 넣지 못했다. 일부러는 못 넣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고의로 누락해야지 비면책인데, 고의가 아니라 선의로 잘 몰라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이걸 옛날에는 많이 아마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 것 같아요. 2000년대 초중반, 뭐 2010년까지. 근데 최근에 어떤 판례 경향을 보면 선의 악의에 대한 민사재판부는 아주 엄격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뭐 금액의 다과, 송달 여부, 양자의 관계 등에 따라 이제 개별적인 권론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신현호 변호사님이 상속과 파산, 이때부터 이제 슬슬 상속재산 파산이 중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재단이 이제 상속재산에 미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한 2, 3년 지난 시점에는 서울가정법원하고 서울회생법원하고 연계해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한정승인을 인용을 하면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아예 첨부해 주죠. 안내문을. 그럼 그래서 그분들이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에 와서 상속재산 파산을 해야 되는지 실익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변호사를 비롯한 회생위원들, 상담관들한테 받아가죠. 이제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뭐 한 몇백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하는 게 낫죠. 어차피 뭐 큰 비용 들어가는 건 아니고 형 비용은 3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관제인이 환가를 해서 잘 나눠주니까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한정 승인하는 경우에도 몇만 원, 예금이 뭐 만 원, 2만 원, 3만 원인데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원래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하신 것 같아요. 실익이 없죠. 돈만 많이 들어가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런 게 참 애매한 경우죠. 뭐 예를 들어 뭐 한 10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이면 해야 되는데 30만 원? 글쎄요. 이것도 참 애매하죠. 근데 진짜 제가 한 사안 중에서 한 서너 건은 3건인가요? 그거는 만 원, 2만 원, 3만 원 정도 빼니 안 됐습니다. 예금이. 우수리가 남아있던 통장만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배당을 안 했죠. 절차 비용도 안 나오니까. 폐지했는데 30만 원을 내고라도 이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하시는 거고,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조언을 해줄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한정 승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을 때 상속재산 파산을 할 것인가, 1원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될 것인가, 그 금액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아직 정립된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00만 원 이상이지 않나 싶어요. 이상이라도 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환경 개선 부담금이 재단 채권인지 채권인지, 후순위 채권은 이제 주로 과태료라든가 뭐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이 당시 이제 2014년도 9월 달에 전원 합의체 지연 이자를 어떻게 지급을 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계획안 인가 결정 후 일부금은 변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법원에서 이제 이때 신청이 없이도 직파산이기 때문에 직권 파산 선고된 사안에서 배당할 채권이 파산 채권은 회생 채권에서 기준으로 파산 채권 줘야 합니다. 식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하여튼 파산 사건을 하다 보면
이 관제인이 그 업무 범위가 사실은 개인 파산에서 가장 넓습니다. 신청 대리는 신청한 사람들의 어떤 측면에서 진술서를 어떻게 써줄 것인가, 소득, 그 다음에 재산 관계를 쭉 체크해서 이걸 파산 신청해 줄 것인가, 개인 회생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워크아웃을, 신용회복인의 워크아웃을 시킬 것인가. 방향을 정해주는 게 가장 좋은 대리인이죠. 훌륭한 대리인이죠. 만약에 적재적소, 가장 필요한 거죠. 개인 파산을 신청해야 될 거를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개인 회생을 신청해야 되는데 개인 파산, 이게 완전히 왔다 갔다 하고, 신용 회복해야 될 거를 개인 파산 신청하고, 그런 대리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당사자는 속된 말로 골로 가는 거죠. 완전히 그냥 헤매다가 파산 선고만 받든지, 아니면 낑낑거리면서 회생 여건이 안 되는데 빚을 내서 이제 회생을, 개인 회생을 한 수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신청 대리인들은. 이 신청 대리인 사실 그거에 집중을 하셔야 될 거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 판사님은 서면 기록을 위주로 보죠. 물론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채무자를 불러서 신문기일도 열지만 아주 예외적인 사안 몇 건이고, 대부분 신청서가 진실하다는 전제하에 믿고서 파산 선고를 내리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직업이라든가 뭐 속이고 아니면 누락하고 파산 면책이, 파산 선고를 하면 안 되는데 파산 선고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죠. 뭐 한다면 그런 경우는 그럼 일단 어렵구나. 근데 나중에 관제인이 조사해 보니까 소득이 뭐 파산을 하기에는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좀 뭐 전문 자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면허 같은 거, 대인 택시 면허가 그런 경우는 이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죠. 이제 판사는 채무자에 대한 그 파산 면책 심리, 채권의 이의를 받고, 그다음에 관제인이 보고를 받고, 전반적으로 도산 절차를 주재하면서 관제인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결제도 하고, 행정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종결 폐지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주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실무관이 있고 파산 관제인이 있고, 근데 파산 관제인은 일단 채무자를 대면을 해서, 아니면 채권자를 대면을 해서 뭔가의 어떤 그 사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 끄집어내는 게 사실은 저도 아주 어렵죠.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관제인 업무는 그 모든 채권자, 채무자, 신청 대리인, 판사, 실무관, 보조인들을 하여튼 망라해서 잘 관계 설정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세미나 9, 10, 11, 4번 정도 이런 걸 하는 거, 이런 거를 똑같아요. 계속 뭐 반복되고 조금씩 이제 여러 사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쌓이다 보면은 엄청난 거죠. 그동안 사실 뭐 너무 많이 해서 한 60번 정도 하니까 웬만한 건 다 했죠. Q&A도 만들고 이걸 토대로 제가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2019년 18년 9월까지 지금 현재 2019년 12월이죠. 그러니까 한 60번 정도 했습니다. 60번 정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웬만한 그 신청 대리인이나 관제인 전문한테 보가 돼서 관제 업무의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저도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뭐 엄청난 도움이죠. 이게 책에서는 배울 수 있는 거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하면서 많이 성장을 했고, 후배 관제인들도 지속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계속 쌓이죠. 언젠가는 뭐 100회를 돌 2번씩 하니까 뭐 수사년 하면 뭐 이 스터디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앞으로는 이제 실제 그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아마 소개해 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관제인 세미나가 주로 어떤 거에 대해서 하는지 한번, 뭐 일반인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대략 뭐 이런 걸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겁니다.